늘 새로운 배움을 갈구하시는 지식 탐험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자료의 문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들여다볼 예정이죠? 맞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은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전염병 아니면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어느 낯선 나라의 학교들이 내린 휴교령이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오를 고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촘촘한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결국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를 쥐고 흔드는 과정인데 이게 꽤나 서늘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농축산업의 대혼란과 수요 변화, 그리고 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계 농산물 수출입 밸런스 텍스트와 데이터입니다. 오늘 자료들은 우리가 그동안 되게 견고하다고 믿었던 글로벌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의 공급망을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한번 짐을 풀어보죠.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소비하는 음식, 특히 그 농산물이랑 축산물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아주 예민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진짜 예민하죠. 네,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기후, 지정학이 하나로 약간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얽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혼란의 거대한 트리거가 되었던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네,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때죠. 자료를 보면 바이러스 확산 직후에 전 세계 물류가 말 그대로 마비가 되면서 현대 사회의 그 적시 생산 방식, 그러니까 저스틴타임 공급망이 가진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맞아요. 각국의 락다운, 그러니까 국경에 딱 닫히면서 축산물하고 사료를 실어나르 단 그 거대한 화물선들이 바다나 항구에 그냥 묶여버렸어요. 배가 못 움직이니까 수송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네, 근데 수송 비용 상승도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진 금융자본의 이동을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아, 돈의 흐름이요? 네,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실물 경제가 확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원유 가격이었습니다. 유가가 요동을 쳤죠. 기름값이 엄청나게 출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자 원래 원유 시장이나 전통적인 금융 상품 쪽에 몰려있던 아주 거대한 투기 자금들이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막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엄청난 돈들이 갑자기 어디로? 바로 곡물 시장입니다. 아, 실물 경제가 멈추니까 갈 곳 잃은 그 거대한 투자금들이 갑자기 우리가 먹는 먹거리 시장으로 확 방향을 틀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결국 옥수수나 대두 같은 곡물 선물을 막 사들이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거죠. 거대 자본이 확 유입되니까 곡물 가격이 실제 펀더멘털이랑은 전혀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순전히 돈이 몰려서 가격이 올랐다. 먹이는 핵심 사료라는 점입니다. 아, 사료값이 덩달아 미친 듯이 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멈춘 게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을 촉발시켰고 이 자금들이 다시 지구 반대편 축산농가의 사료통 물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금융과 농업이 얼마나 위험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와, 바이러스하고 헤지펀드, 그리고 우리 동네 축산업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근데 이런 거시적인 메커니즘 말고도 자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상황인데요. 일본이 직격탄을 맞은 사례가 나오죠. 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한 3,188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 숫자가 99%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로가 됐거든요. 3,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 집단이 하루아침에 징발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여행을 와서 지갑을 아주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내국인들도 외식 안 하고 기업들도 회식 같은 연회를 싹 다 취소했으니까
식품 시장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텐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사람들이 고기를 덜 먹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특정 유통망에 극도로 의존하던 품목들이 직격판을 맞았다는 사실이죠. 아, 그 자료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고급 와규 사례였어요. 네, 와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나 아니면 기업의 고급 회식 자리에서 주로 소비되던 엄청 비싼 소고기들인데 갑자기 팔릴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걸 동네 마트에 헐값에 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우유의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학교 급식용 우유 사건 말씀이시죠? 네.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갑자기 장기 휴교에 들어가면서 급식용 우유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낙농업의 특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공장 기계는 그냥 스위치를 끄면 생산을 멈출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젖소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우유 생산을 멈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소가 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생우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보낼 곳이 없는 거군요. 네, 갈 곳을 잃은 겁니다. 듣다 보면 그냥 시중에 팔거나 아니면 뭐 치즈나 버터로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급식용으로 맞춰진 그 작은 200ml 종이팩 포장 라인 있잖아요. 이걸 갑자기 대용량 라인이나 가공용 라인으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아, 라인 자체가 달라서. 네, 현대 농축산업이 유통망이 얼마나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 역설적으로 그 세분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에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결국 막대한 양의 생우유가 그냥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이 일화는 공급망이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한 국가의 낙농업계 시스템 전체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게 터졌죠. 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충격파가 세계를 강타합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나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문 자료에 나타난 공급망 교란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만 보도해드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경제와 데이터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태가 단순히 유럽의 에너지 위기 문제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태를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나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문제로만 보면 사태의 본질을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농축산업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농축산업 관점에서 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옥수수, 유채씨 같은 핵심 곡물하고 유지 원료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거든요. 식량 창고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현대 농업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화학 비료의 핵심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비료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수적인데 당장 그의 곡물 수출이 막힌 걸 넘어서 내년에 전 세계 농부들이 밭에 뿌려야 할 비료 공급마저 확 끊겨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데이터인데요. 자료에 나오는 UN 식량농업기구, 즉 FAO 조사관의 통계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확 와닿습니다. 수치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단일 국가의 농산물 순수출 물량, 그러니까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뺀 순수한 수출 수치가 연간 약 1억 4천만 톤에 달합니다. 1억 4천만 톤이요. 이 압도적인 수치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 숫자의 무게를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식탁을 책임지던 이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이 흑해 항구에 그대로 묶여버린 겁니다. 수확을 앞둔 밭은 그냥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네, 이미 수확된 곡물들은 사일로에 갇혀서 썩어가고요. 바다로 나가야 할 거대한 화물선들은 기약 없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시각적으로 엄청난 되굴런이 펼쳐진 거죠. 1억 4천만 톤의 식량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그 빈자리는 당연히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고 반대로 어떤 나라들이 공급망에 목숨을 걸고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에 첨부된 세계 농산물 수출의 밸런스
지도를 보면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불균형이 명확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전 세계 지도를 하나의 거대한 시소라고 상상해 보시죠. 한쪽 끝에는 식량을 막 쏟아내는 수출 대국들이 아주 무겁게 자리 잡고 앉아 있고요. 반대편에는 그걸 받아 먹어야만 국가가 유지되는 수입 대국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시소를 지탱하는 국가들의 체급을 FAO 2020년 통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농산물 순수출국 상위 5개국의 데이터입니다. 시소의 한쪽 끝이네요. 네, 1위는 브라질입니다. 순수출량이 무려 약 4억 2,879만 톤에 달합니다. 와, 4억 돈이 넘네요. 그리고 2위는 미국입니다. 약 3억 5,270만 톤이고요. 브라질이랑 미국 두 나라 물량만 합쳐도 거의 8억 톤에 육박하네요. 정말 압도적이죠. 이어서 3위 아르헨티나가 약 1억 7,889만 톤, 4위가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로 약 1억 4,365만 톤, 그리고 5위 캐나다가 약 1억 2,884만 톤입니다. 이 5개 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 식량에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이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식량 안보의 핵심 축이죠. 자, 그럼 반대편 시소에 앉아있는 취약한 국가들, 즉 외부 충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수입국 탑5는 어딜까요?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데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네,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순수입량이 마이너스 4억 5,511만 톤이에요. 아까 브라질이 수출한 엄청난 양을 중국 혼자서 전부 빨아들이고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와, 중국의 수요가 진짜 블랙홀 수준이네요. 그리고 2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1억 1,366만 톤이고요. 3위가 한국입니다. 마이너스 6,936만 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도 순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4위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이 마이너스 6,245만 톤, 5위는 방글라데시로 마이너스 4,551만 톤 수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전 세계 농산물 순수입국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아시아 3국이 나란히 앉아있네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현실을 시사합니다. 생산국과 수입국 간의 이 거대한 시소 불균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앞서 살펴본 전쟁이나 팬데믹, 재해로 전 세계 식량 생산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맞습니다.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일본, 영국, 한국처럼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수입국들은 어떻게든 웃돈을 주고서라도 시장에 남은 식량을 매점매석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돈으로 식량을 쓸어 담는 거네요. 그럼 이 거대한 시소 게임에서 밀려나는 건 경제력이 부족한 국가들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식량을 선점하면서 글로벌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테고요. 이 가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의 빈공국들은 즉각적인 기아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네, 생산국의 작은 위기가 곧장 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경제적 약자들의 생명줄을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잔혹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식량이라는 게 단순한 무역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 그 자체라는 걸 이 데이터가 너무나 무겁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이런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분쟁도 버거운데 우리가 아예 통제조차 할 수 없는 궁극의 위협이 이 시소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후변화죠. 원문자료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하고 있는 이상기상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랑 양상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한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나도 다른 지역이 풍년이면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상쇄가 가능했거든요. 일종의 버퍼가 있었네요. 네, 버퍼가 작동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연재해의 이 동시다발성이 글로벌 식량 버퍼를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강바닥이 말라붙어서 드러나고 미국 서남부나 중국 창작유역 같은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갔잖아요. 비가 아예 안 와서 바싹 말라버렸죠. 근데 정말 섬뜩한 건 그 반대쪽에서는 비정상적인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죠.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했고요.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막대한 농경지가 다 휩쓸려갔습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거나 아니면 홍수로 쓸려가거나 이 두 극단적인 현상이 동시에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료에서 연구자들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흔히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하면 지구온난화,
즉,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문제니까요. 하지만 거대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요? 네, 대기권으로 뿜어져 나온 막대한 양의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버리게 되면 지구 전체에 급격한 한랭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 농작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생육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죠. 기후의 변동폭이 온난화뿐만 아니라 한랭화라는 양방향으로 극단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온난화와 곡물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재로 인한 한랭화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한다니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데이터랑 글로벌 스케일의 위기들을 종합해서 다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한 수입 의존 국가의 현실인데요. 자료는 일본 축산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조명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이 모든 위기가 어떻게 한 곳에 응축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축산업은 사료의 대부분,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거든요.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거시경제 동향, 즉 아주 급격한 엔화 약세 현상, 엔저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죠. 사료를 수입해 와야 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예전이랑 똑같은 양의 사료를 사오려고 해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팬데믹이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국제 곡물 가격 자체도 엄청나게 오른 상태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도 올랐는데 그걸 약해진 엔화로 사야 하니까 타격이 2배, 3배겠네요. 수입 단가 자체의 상승, 해상 운임 폭등, 거기에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까지 이 삼중고는 개별 축산 농가가 그냥 허리띠를 좀 졸라맨다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농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군요. 네, 세계 경제의 거대한 자금 흐름과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라는 큰 파도가 일개 국가의 특정 산업 존립 자체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생생한 현장인 셈입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농가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몫이 되는 거고요. 국제 정세의 거대한 나비 효과가 결국 우리 동네 마트의 정육 코너 가격표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로 증명되네요.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이야기들,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와 자본의 연쇄 이동부터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흑토를 두덮은 포연, 전 지구를 동시에 핥히고 간 가뭄과 홍수,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축산 농가의 위기까지. 네. 오늘 자료를 통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짚어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스쳐 지나가듯 듣는 유가 상승, 환율 급등, 지구 반대편의 가뭄 같은 소식들이 결코 파편화된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현대사회의 시스템은 정말 핏줄처럼 촘촘하고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뉴스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고 그것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다각도로 사고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오늘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이 원문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함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계속 곱씹어 보실 수 있는 확장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후의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해서 우리의 식량 공급망에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탱크나 전투기 아니면 핵미사일 같은 전통적인 군사력보다 자국민을 외부의 충격 없이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즉 식량 자급률, 그 자체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안보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식량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 데이터에서 보셨듯 전 세계 농산물 순수입국 1, 2, 3이라는 아슬아슬한 시소 끝에 앉아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시소 게임에서 다가올 더 큰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지금 어떤 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 도발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의 밭에 심어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통찰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